삶의 절망 끝에서 하늘 높이 외치는 기쁨의 노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넓은 두 팔로 안아주시니 지친 내 영혼의 뜨거운 감동 하늘 높이 노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도 행복하세요. 어디 있든 무엇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도 행복하세요. 삶의 무게가 힘겨워도 주님 잊지 말고 사세요. 주님 잊지 말고 사세요. 주님 잊지 말고 사세요.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여행 이면에 불공정한 산업 구조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처럼 이제 여행에도 페어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행동단체 이매진 피스 임영신 대표님을 모시고 공정여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그 이매진 피스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분쟁 지역, 아시아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하면서 저희가 여행하고 만나는 곳마다 작은 평화도서관을 만들어 온 프로젝트를 했던 각자 다 자기의 직업이 있는데 함께 여행하고 행동할 때 이제 저희를 이매진 피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평화를 위해 여행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건데 여행하면서 특히 분쟁 지역에 가서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 네. 저희가 보통 마닐라, 세부까지만 네. 멈추는데 저희는 이제 그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라고 네. 이제 모슬렘, 카톨릭 네. 또 이제 소수부족들 충돌하는 지역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피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가면 또 그 지역에서 지역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또 수많은 예술가, 활동가, 네. 또 종교인들이 계신데 이제 같이 만나고 머물고 깊이 교류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여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여행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걸음을 놓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네.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그 일을 계획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여행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눈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또 같이 여행하자 또는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단체인가요? 그 처음에는 저는 원래 이제 여행가로 막 네. 여행에 관한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하던 일은 이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네. 있지만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평화운동을 위해서 도착한 현장이 이라크였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제 전쟁 직전에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현장에 와 있는 수천 명의 세계에서 온 평화활동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전업활동가나 NGO 상근자들이 아니라 뭐 신부님도 계시고 네. 수녀님도 계시고 작가도 있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던 분도 있고 교사가 방학을 이용해서 오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한데 먼 곳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이라크를 왔던 또 먼 친척 중에 이라크에 누군가가 있는 이런 관계의 어떤 연결들이 이라크에 전쟁이 오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여기 머무는 걸 통해서 알리고 싶다. 이래서 자기가 가방 싸고 여권 들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이라크에서 그 반전평화운동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방을 싸고 비행기표를 사고 국경을 넘어서 어딘가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전쟁을 막고 또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의미 있는 여행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여행이 막상 또 하려고 그러면 혼자는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민다나오도 생각하면 세부 미치니까 가면 돼요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안내자가 없으면 좀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산은 혼자 오르기 어려운 것처럼 조금 더 깊은 여행은 함께하는 동료들이 필요하고 또 먼저 길을 좀 간 사람의 안내가 필요하고 이런 것 같아서 함께 여행하는 것으로 평화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동네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좀 유명해지고 그러면 또 집값도 오르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주민들에게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이상 안 오면 좋겠다. 예전에 베네치아 같은 데도 워낙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 너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고통받는 그런 폐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기후위기를 겪고 나니까 3년 동안 여행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다시 이전처럼 여행해도 될까라고 좀 주춤하는 마음이 사실은 저는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치아 같은 데가 인구가 한 17만이었다고 5만까지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저희가 늘 여행할 때 편하게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가 이제 대학생들 외 숙소도 없고 왜 신혼부부 방도 없고 이런 방이 월세를 만약에 한 100만 원 받고 방을 빌려줬다 전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면 300만 원,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이제 대자본이 들어와서 집을 10채씩, 100채씩 이렇게 베를린, 베네치아, 뭐 바르셀로나, 뭐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이용해 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길 찾아가려면 엄청 고생해야 되잖아요. 호텔처럼 막 이렇게 명동, 남대문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관광지가 아니었던 주택가가 관광지가 아니었던 골목이 광장이 누군가의 마을의 작은 시장 이런 데가 다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밤새 술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또 쓰레기는 아무도 치우지 않고 이래서 북촌 같은 데도 서울시가 측정하니까 데시벨이 7.8이 나왔거든요. 관광객 소음 때문에. 그럼 하루 종일 핸드폰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북촌 주민들이 막 종로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에서 이제 관광과 이런 데에서 저희 부서 일이 아닙니다. 뭐 쓰레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주민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고 시에서는 계속 서울시는 관광 진흥 정책밖에 없었던 상태인데 그게 사실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이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저는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행에서 도착하는 곳이 무인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마을이고 누군가의 골목이고 누군가의 삶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여행할 때 점령자처럼이 아니라 손님처럼 행동하고 나를 맞이해 준 사람은 과연 내가 머무는 동안 어떤지 내가 머문 숲은 또 파괴되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내가 머문 마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는 여행인지 아닌지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좀 저희들의 여행을 돌아보면서 개인이 태도를 바꾸고 또 정부는 관광회사가 아니니까 제주도부터 서울시까지 또 베네치아부터 바르셀로나까지 우리가 몇 명이 오는 것이 적절한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적정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여행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기만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의 환경 뭐 이런 다양한 요소를 사실 고려하면서 여행의 좀 컨셉을 좀 바꿔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또 아까도 이렇게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됐는데 그럼 공정한 여행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공정무역은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의 커피가 여행을 해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 저희가 전에는 커피 마실 때 왜 얼마나 맛있는지 또 얼마나 이게 뭐 가성비가 좋은지만 생각했지만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농부들의 땀과 눈물과 또 그분들이 받는 수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여행도 사실은
그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도착하는 순간 맞이해주는 사람, 가이드, 우리 방을 청소해주시는 분들, 네. 또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 전부 사람이 한 95%를 하게 되는 공산품이 아니라 사람이 네. 사람으로 연결되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가 쓴 리포트에 의하면 저희가 여행지에 가서 100만 원을 쓰면 그중에 한 20-30% 빼고 나머지는 다시 다 선진국으로 이제 거대한 자본을 통해서 다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팔 같은데 뭐 트레킹을 하거나 이러면 심지어 3% 미만으로 현지에는 돈이 남고 그 돈이 다 빠져나가고 여행한 곳에는 하루에 뭐 여행자들이 3.5kg 정도 쓰레기를 버리고 현지인의 28배 정도 되는 전기를 쓰고 또 거기 현지에서 일한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여행을 위해서 일을 하다 다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네. 히말라야 산에서 포토들이 막 동상이 걸려서 손발이 잘려나간 사람들이 한 해에 300명이 넘고 이런 우리가 꿈꾸는 여행 뒤에 이면에 있는 어떤 그늘, 신음, 고통 이런 것을 여행자들이 잠깐 길을 멈추고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좀 시작한 거죠. 아,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단지 소비가 아니라 내가 내 돈 냈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에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여행이 네. 다른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좀 공정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정무역처럼 여행의 시스템을 바꾸어가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정여행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대표님을 모신다고 할 때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것 같은데 네. 외국에는 어느 정도 알려진 개념인가요? 공정여행 말고 아마 착한 여행 이런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소비하면서 착한 여행.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생협 소비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누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또 유통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먹는 게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렇게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공정한 여행이 만들어지는 걸 공정여행이라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responsible tourism. 네. 아, 내가 여행한 숲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마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여행하겠다. 네. 그래서 responsible tourism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여행 이런 말도 쓰고 있어서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어도 아마 다들 하고 이렇게 감이 딱 오실 것 같아요. 네. 공정여행을 네네. 좀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네. 저도 사실은 네.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정여행 저희 공정여행 10계명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보기도 네네. 하고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파리를 거쳐서 베를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여행 가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엄마 파리에 갔는데 네. 어딜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파리에 가면 파리에는 20개의 구가 있는데 제가 백인들의 파리만 보지 말고 파리에는 베트남 사람들의 파리도 있고 식민지였던 시절에 또 이번에 축구 선수 되게 그 프랑스 유명한 축구 선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나온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또 파리도 있고 그래서 그 파리의 다양한 면들을 좀 경계를 넘으면서 보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여행이라는 게 여행을 할 때 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릉에 간다, 제주에 간다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제주분들이 운영하는 숙소를 좀 예약하려고 애쓰고요. 또 음식점을 고를 때에도 그 동네에서 좀 제일 오래된데 강원도다운 맛, 제주다운 맛을 가지고 있는 집을 좀 찾으려고 애쓰고요. 물건을 하나 사면 그 지역의 장인들,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담아서 만든 물건을 좀 사려고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숙소를 정할 때 조금 오래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정하고 그 지역의 문화나 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여행들을 좀 고민하거든요. 네. 내가 삶에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공간을 보게 되고 하는 것처럼 자기 키워드를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취향이 윤리적 가치하고 만나는 이런 여행을 계획하면 뭐 누구나 쉽게 공정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할 수 있고 실천할 수도 있는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관광지만 찾지 말고 이제 문화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나만 행복하지 않고 내가 여행하는 동안 내가 머문 곳의 사람들 또 자연
그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 내가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그곳에 남는 흔적까지 생각을 네. 하면 저희가 뭐 제로웨이스트나 요즘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조금 내 여행을 나 바깥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면서 계획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공정여행에 어떤 방식으로 하라라고 소개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한국에 공정여행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국의 공정여행 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가실 때는 리스폰서블 투어리즘 이런 데는 들어가시면 5,0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을 갑니다. 근데 저희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로웨이스트 숙소에 묵고 싶어요. 이런 자기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넣으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그런 어떤 여행사들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숙소를 좀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 플랫폼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또 나는 패키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요즘에 많이 권하는 여행이 마을 호텔 찾아가시는 거 권하거든요. 정선에도 큰 마을을 다 부시고 호텔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골목이 엘리베이터가 되고 또 마을 독립서점이 이제 컨시어지가 되고 조식을 조식 뷔페에서 먹지 않고 마을에 일찍 연 해장국집 뭐 식당에 가가지고 먹고 또 마을 시장에 가서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을 지도하고 그 지도로 매핑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동, 정선, 공주 또 한국의 곳곳에서도 이제 그런 마을 호텔들이 발달하고 있고 저희가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여행이 그 돈이 그 공동체를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그 마을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간 사람들을 돕는 여행을 이제 공동체에 기반한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겨울에 치앙마이를 가는데 치앙마이 가서 저희가 묵게 되는 마을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동안 뭐 우리가 막 여행 프로그램 사이트에서도 막 프로그램 요즘은 체험 액티비티 이런 거 에어비앤비나 어디나 클룩이나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커뮤니티 방식으로 여행이 발전된 데에는 마을 어른들, 뭐 마을 이제 이주한 또 젊은 이제 귀농인들 뭐 이런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또 협동조합 방식으로도 그런 체험 액티비티를 많이 연결해 놓거든요. 그래서 1번은 숙소를 잘 찾는 일이고 그러면 그 숙소 로비에 그 호텔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암스테르담 같은 양심 호텔 이런 호텔도 있고요. 파리 같은 데는 솔라 호텔이라고 해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다 쓰고 대체 에너지를 쓰고 아침 조식을 먹으러 나가면 전부 로컬 푸드에 공정무역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이 브랜딩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키워드 또 이 숙소가 관광객이 온다고 할 때 내가 우리 동네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그 가치 안에 다 담기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가치를 일상에서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행에도 한번 비추어 보면 여기서 생협 음식 드시는 분은 가서도 로컬 푸드로 나오는 조식을 먹고 여기서 공정무역 커피 먹는 사람은 가서 공정무역 커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추수여행, 공정무역 커피 나무를 심는 여행, 올리브를 따는 여행, 올리브 나무를 심는 여행 이렇게 자기가 한 걸음 더 조금 더 이렇게 진정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이제 그런 길들이 열리니까 공정여행이 뭘까에 저는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은 여행일까 관광일까 저희가 좀 질문해 보면서 조금 더 세계를 깊이 만나고 다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생명을 좀 살리는 방식으로 하는 여행을 공정여행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이 여행하시면서 제일 좋았던 여행이 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제가 했던 여행 중에 가장 럭셔리한 여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몰디브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몰디브 혹시 못 가봤습니다. 몰디브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 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고 저희가 막 그 TV에서 보는 그런 몰디브 리조트에 숙박을 하려면 하룻밤에 250만 원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여행지로 보통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몰디브에 가게 됐던 이유가 우린 이렇게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막 우르르 몰려오고 쓰레기 버리고 시끄럽게 하고 가는 이런 여행 말고 소수가 와서 돈을 많이 쓰고 지역에도 기여하는 그런 질적 관광을 하겠다. 그럼 꼭 샘플로 나온 데가 몰디브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잘 못 참는 성격이라 몰디브를 저희 동료랑 같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몰디브는 딱 공항에 도착하면 베니스처럼 딱 공항 밖을 나가면 기차역 밖을 나가면 베니스에 물이 있잖아요. 바다가 몰디브도 바로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리조트를 예약하고 거기서 수상보트를 가지고 수상 비행기를 가지고 공항에서 픽업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이동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8년에 몰디브에 30여 년이 넘는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서 몰디브의 로컬 투어리즘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가장 비싼 리조트는 몰디브에 다 만들어지지 않았냐. 몰디브 200개의 섬인데 그중에 100개가 리조트고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리조트가 왔는데 몰디브가 그 당시에 GDP가 뭐 한 7, 8천 불밖에 안 되고 또 섬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쓰레기를 아무 그 정화하는 장치도 없이 그 많은 쓰레기를 그냥 태우고 인도양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BBC에 그런 보도가 막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몰디브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 여행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로컬 투어리즘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몰디브 말레 공항부터 그 나머지 100개의 리조트가 있는 섬 말고 몰디브 주민들이 사는 100개의 섬에 대중교통으로 배편을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있으면 몰디브 공항에 딱 내리면 배낭여행자들도 어느 섬이든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두 번째는 비싼 리조트 외에는 허가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내면 우리 뭐 그 정도면 한국에서도 민박 가거나 이제 모텔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가 어딘 거죠? 바다는 몰디브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스노클 안경 쓰고 이렇게 눈을 담그면 바로 옆에 고래상어 지나가고 뭐 이런 그 너무 아름다운 몰디브가 고스란히 펼쳐지는 거예요. 약간 시설은 허름해도 그 풍경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바다는 공평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해양 액티비티를 참여했는데 한 6만 원 정도 내고 이제 액티비티를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세 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고 그 선셋이 이렇게 해가 지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여행이었는데 이걸 몰디브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디브의 마푸지라는 섬에 묵었는데 하루 동안 묵으면서 쓴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아까 250만 원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몰디브에 제일 맛있다는 황다랑어 그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황다랑어. 이 생 그 참치를 이렇게 스테이크로 구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만 원을 썼는데 제가 쓴 20만 원 중에 몰디브에 남은 돈이 몇 %일까요? 거의 다 남았을 것 같아요. 100%죠. 근데 우리가 250만 원짜리 리조트에 묵어도 사실은 그중에 20만 원이 몰디브에 남기는 굉장히 어려운 산업 구조가 있거든요. 일생에 한 번쯤 우리가 리조트에 가고 신혼여행 가는 건 너무 소중한 추억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간다면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면 이왕이면 그런 몰디브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을에 기반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내가 쓴 돈이 그곳에 기여가 됐다라는 느낌하고 돌아올 때 저는 몰디브에 페북 친구가 15명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멈춰 있다가 다시 여행하게 되면서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행해도 될까라는 고민은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공정여행이 어려운 얘기를 다 빼면 저는 우리가 여행 가서 어딘가에 누군가의 마을에 어떤 도시에 머무는 동안 내가 그곳에서 쓰는 돈이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머문 동안 그 숲이 더 푸르러지고 내가 머문 지역의 문화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쓰고 내가 수영한 물이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또 바다에 사는 생명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여행 나도 즐겁지만 내가 머물고 만난 곳의 숲과 자연과 생명들이 더 살아나는 여행 이런 여행이 공정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수할 만한 가치 있는 일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사시는 마을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뭔가요? 저도 늘 여행을 가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곳은 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고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레나 오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하신 문장이 제가 되게 소중하게 마음에 남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이에요. 근데 저희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도 오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도 가는데 아기 둘, 셋 있는 엄마들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집 밖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갈 수 있는 도서관 하나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모차 밀고 카페를 들어가면 눈치가 네. 보이는 거예요. 요즘 또 반려견 키우시니까 네, 또 그런 네.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간 건 저희 남편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같이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라는 공간이 이제 저는 NGO 사람의 시선으로 교회를 네. 보게 되니까 사실은 주일 하루는 쓰고 주중에는 이제 좀 텅텅 비어 있는 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중에 이 공간이 마을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필요한 곳,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뭔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실험실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페어라이프 센터라는 제가 페어라는 공정함이라는 네. 키워드를 여행 앞에 붙여서 공정여행이라는 것을 실험해 본 시간들을 지났는데 돌아온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내가 원하는 가치에 가닿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어딘가에 가면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면 좀 존중받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페어라이프 센터라는 공간을 이제 거기 상가 10층에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교회 공간과 다른 공간인가요? 예, 교회랑은 좀 붙어 있긴 한데 네. 분리돼 있어서 이제 교회가 주일날에는 쓰지만 디자인을 할 때 마을 분들이랑 같이 우리 동네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불만인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는지, 뭐 청소년들은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뭐 열람실이 너무 부족하다. 엄마들은 아기가 어리니까 아기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을 식당이나 카페 요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좀 내려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런 좌식 공간 또 엄마가 뭐 책 모임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안 보이면 애가 불안해하니까 유리문으로 좀 이렇게 네. 엄마가 보이는 공간이라서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좀 디자인하고 또 거기에서 공정무역 카페, 뭐 작은 도서관, 그릇 도서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일들을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실험하고 있는 네. 그런 작은 일상의 공간입니다. 뭐 아까 우리가 걸어서 갈 수 네. 있는 곳에 다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예요. 다 모아놓으셨네요. 네. 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저희 이제 13년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6살 때 봤던 친구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도 하고 6학년 때 봤던 친구가 막 대학생 되기도 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인데 막 저희 이제 공정무역 카페가 있으니까 막 컵을 씻다가 저한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6학년 교과서에 공정무역이 나왔는데 저희 여기 센터에 공정무역 커피만 쓴다고 제가 자랑했어요 하고 네. 이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소중했고, 대학생이 된 친구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사회봉사 간다고 신청을 했다는데, 저랑 같이 6학년 때 공정여행으로 이제 필리핀에 네. 그 태풍이 난 지역에 같이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쓰고 해서 이제 면접을 통과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이 되든 여행의 본질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여행 가면 만나지도 않을 사람이랑 만나게 되고 네. 또 맞아요. 여행지에 도착하면 뜻밖의 많은 만남과 연결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연결이 마을에선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늘 가던 가게를 맞아요. 가고 가는 아파트를 폐쇄회로를 지나가는데 요 작은 한 빈 공간이 생겨나면서 마을에서 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서울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누가 미리 연락하고 약속 안 잡으면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그래서 제가 동네에 있을 때는 애들이 막 수행평가 뭐 봐달라고 찾아오고 또 누가 아기가 아프면 뛰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여행을 가서만 우리가 기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동안도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서로에게 좀 열려있는 그런 면을 접촉하는 그런 일상을 살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그 공간이 뭐 합니다. 카페 역할도 하고 네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대표님이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 서울에 일이 없을 때는 제가 집이 화성이니까 서울에 사무실이 있긴 한데 저희가 막 상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네.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저는 다거점 생활자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서 마을에 많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네. 시간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또 지금 필요한 일이 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걸까? 뭐 예를 들면 여행이라면 1,700만 코로나 전까지 2,800만 명이 여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여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걸까? 어디로라는 질문만 있고 어떻게는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 뭐 이런 물음들이 저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마을에 도착해서 12년째 살고 있거든요.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도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행 갔을 때 가고 싶은 곳이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그 여행지에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저는 마을도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마을에 도착해서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또 사람들이 집 밖을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제3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을 주셨지만 대표님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행은 한 걸음은 나에게로 또 한 걸음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제 여행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삶이 끝없는 도전이다, 또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님은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여행을 또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까 그 노래하실 때 이렇게 생각났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번 1월에 치앙마이에 치앙마이 여러분 많이 여행 가실 텐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한 6시간 들어가면 매홍손이라는 국경지대가 있는데, 북쪽인가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태국이랑 미얀마 사이에 산 정글지대가 있고 거기 난민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다녀왔는데 이제 이번 여름에 거기 난민 캠프 안에 이 난민 여성들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여성 학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녀들이 자기 몸을 지키는 권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일찍 낳게 되고 또 강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존엄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좀 힘을 키운 여성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태국 정부가 난민 캠프에 전기나 수도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제 그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30년이 된 마을인데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이제 창이 뚫려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여성 학교에 겨울에 같이 여행 가는 사람들이랑 절반은 치앙마이에 머물고 치앙마이에 아름답고 뭐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난민 캠프에 가서 이제 태양광 등도 같이 달아주고 또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같이 평화도서관, 작은 평화도서관 만들고 이제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행할 수 있어서 모르지만 이 세계에는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난민 캠프에 도착해 보면 캠프 밖을 못 나오는 그런 또 여성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여행자의 몫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좀 요즘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날씨가 좀 변덕스러우니까 이것저것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행 갈 때 옷 같은 걸 챙길 때 가서 기부하고 와도 되는 옷을 많이 챙겨가요. 여행 가면 우리 물건을 또 막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줄만한 물건들로 좀 챙겨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그쪽에서 공정무역이든 뭐 의미 있는 것들 좀 가지고 돌아오고 뭐 그런 방식으로 여행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평화운동 하시고 좀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이런 여행도 계속해서 그런 가치관을 좀 실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또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그런 방식의 여행도 있구나, 이런 것도 새롭게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좋은 모범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그런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면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해외로 많이 가는데 그런 어떤 공정 여행, 그런 컨셉을 갖고 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뭐 기억나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사진만 찍고 쇼핑만 하고, 이제 그런 관광 여행은 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여행이라는 게 단순한 방문만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여행, 우리 앞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